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그 날까지 동지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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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주에 신임 당대표로 뽑힌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꽤 많을 텐데, 자,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더 긴장될 것 같은데, 30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과연 지금 두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자, 성적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시밭길이냐 아니면 비단길이냐 갈리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선거 치러지는지 좀 김 의원사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가 벌어지는데 두 네. 지역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이제 통영과 고성입니다. 그러니까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군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여기가 네. 이군현 전 의원이 당시에 무투표 당선된 곳이에요. 네.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되죠? 공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 황교안 신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전직 검사장이 또 여기에 지금 공천의 바로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황교안 대표의 첫 번째 숙제, 또 네. 당내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첫 번째 숙제일 거고, 또 하나의 지역은 창원 성산입니다. 창원, 경남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창원 성산이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노동계가 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장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네. 거기서 권영길 전 의원도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 만만한 지역이 아니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변수가 내부 공천보다는 과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후보를 내면 누굴 내느냐. 나중에 정의당과 단일화되지 않느냐. 이 전체적인 구도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이 재보궐선거에서 성적표를 받아들일지가 좀 전반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자,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후보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도훈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창원지검장 출신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창원에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재밌는 있다고 보십니까? 얘기인 것 같은데 누군가 네. 그 황교안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낸 그런가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되고 이제 당 수습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4.3 재보선에 뭐 직접 나갈 수 있는 상황인가 모르겠고, 네. 이번 그 선거는 말하자면 가덕도 신공항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가 그 부산의 서남 쪽에 있는데요. 네네. 가덕도의 북쪽이 창원 성산이고 가덕도의 서쪽이 통영 고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창원 성산에 나간다면은 이제 가덕도 선거가 될 텐데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이제 한국당 후보로 나가면은 네. 당신은 그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느냐 물어보면은 그 후보는 나도 찬성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해야 된다고 민주당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 입장도 그렇고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세운다는 게 그게 네. 맞지 않는 게 많은 사람, 특히 보수 세력의 그 지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표 얻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황교안 대표가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하면은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저런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거 나가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 네.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죠. 총선에서도 이제 무슨 비례대표 2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종로가 됐든 어디든 격전지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선거를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당에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선거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지도도 있고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 내가 이번에 실현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인기가 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덕도 신공항은 이번 선거에서 아마 네.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 당심 자체도 이거를 공론화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선거까지 연결시키는 건 약간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에도 어쨌든 이 창원 성산의 권민호 전 이제 거제시장이 단수로 해서 지금 이제 공천을 어쨌든 받았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정의당하고 민중당 사이에 오히려 단일화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정의당,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의 이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못 냈지만 이번에 5명이나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이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5분 중에서 4분은 이제 결선을 하자 그러는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그냥 하자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통영 군수라든지 지금 고성 군수가 이번에 우리 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네. 당에서 일단 해볼 만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승패와 과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낼지 이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자, 그거 전에 아마 이거부터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5.18 망언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 했던 3명 중에 미뤄졌던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또 관전 포인트인데요. 선거 직후 했던 얘기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우리 당 안에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승현 의원님이 최고위원 되시면서 셀프 징계가 약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예. 자, 일단 최고위원에 같이 뽑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까칠하고 초반부터 아주 공세적으로 이 징계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보고 그 5.18 망언 징계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아마 첫날 특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좀 들으세요. 나중에 보내드립니다. 첫 최고위원 회의서부터 황교안 대표 굉장히 머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정희 의원님 그 조경태 최고위원 뭐 표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빨리 이 징계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비공개 회의 때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1등이었죠 최고위원 중에서. 네, 그랬죠.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인이긴 정치인이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 한 적이 있었고, 또 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꿔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으로 처음에 갔었고, 지금 이제 한국당입니다만은 네. 다시 한번 또 이 국면에서 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력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상당히 까칠한 모습 보였는데 늘 까칠한 모습이었어요. 네. 10대에서도 저도 경험했습니다만은 네. 충분히 저런 얘기 대표고 선배 중진 의원이고 간에 네. 본인이 할 얘기는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정치인은 이제 판사는 판결로 얘기하고 정치인은 선거로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황교안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이 재보선에서 적어도 한 석이라도 2개 중에 한 석이라도 가져오려면은 저는 이제 이 한국당의 내부의 어떤 분열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수습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전당대회 이후로 밀어놨던 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 네.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가 저는 한국당이 앞으로 죽느냐 사느냐 저는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닌 건 아니어야죠. 네. 그리고 역사를 이 왜곡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이 진실인 양 호도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곧바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지금 최고위원 3등 당선을 했더라고요. 이 김순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 그래서 됐죠? 자력으로 지금 이제 진출을 했다. 그래서 여성 최고위원이 2명이 되고 또 신보라 의원까지 청년 최고위원인데 또 여성이 또 되고. 그렇죠. 최고위원 이 지도부 회의 여성이 풍년이 됐어요. 처음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한국당의 모습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황교안 대표가 이 전당대회 전에는 표를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하기 위해서 약간 어떤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도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네. 이 총리 시절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답변의 모습은 이제 당대표가 된 이상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안에선 간에 이 확실하게 의중을 표명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특히 김순례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나 이분들에 대한 이종명 의원
이 징계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네. 징계하고 넘어가야만 저는 한국당이 앞으로 살 길이다. 그래야만 민심과 당심의 이 괴리된 이 간극을 극복하고 네. 민심을 얻어야만 내년 총선도 볼 수 있고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징계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장관 시절에 보였던 황교안 그 당시의 장관 그 모습대로 해야지 지금은 뭔가 두루뭉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김유정 의원님 해주셨는데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총리 출신 여야 대표가 된 것이 정말 거의 우리 그 정치사에 이례가 없는 일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해찬, 황교안 두 여야 대표가 만난 모습 보고 장관 시절이 어땠는지 황교안 그 대표 모습도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 상견례하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양국 간에 잘 풀어져 가는 것이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황 대표님이 여러 가지를 잘 살펴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안보 걱정 없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이렇게 진정성 있는 합의나 그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점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분위기가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죠. 어쨌든 그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약간의 신경전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시절에는요 굉장히 날선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얘기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이 1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얼마 동안 심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헌재에서 20차례의 심리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세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답변은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지금 여야 관계 어떻게 갈지 참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이해찬, 황교안 두 대표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공통점 이제 총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장관도 했습니다. 네. 부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했는데 그 네. 두 분이 살아오신 삶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네. 이제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투옥도 2번이나 됐었고 이런 분인데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안 검사로 쭉 어찌 보면 이제 민주화 운동 하는 분들을 잡아넣는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했던 분인데 네.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실선 의원님이시고 뭐 초선도 아니고 이제 한 2달 정도 된 분이라서 정치력에서는 좀 이제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네네. 네. 뭐 그런 누구 입장은 아니고요. 근데 네. 뭐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 네. 기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징계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지금 또 얘기 나오면 뭐 5.18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데서 어떤 입장을 본인 스스로 밝혔느냐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네. 입장을 표명해라. 징계 왜 안 하냐. 그다음에 왜 국회를 왜 안 여느냐 이런 부분 당연히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 그 정치부장 오래 하셨던 이도훈 의원님께서 케미라 그러죠. 궁합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잘 맞을 리가 없죠. 네. 이해찬 대표는 뭐 보수, 그때 표현은 뭐 극우 보수라고 했던가요? 괴멸시킨다고 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뭐 문 대통령 폭정이라고 하는데 네. 케미가 잘 맞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이해찬 두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 대통령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한번 만나야 될 겁니다. 네. 뭐 이른바 뭐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죠. 뭐 아주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만나야 되고 아마 청와대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이제 여야 관계의 분위기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미국 협상도 결렬됐듯이 남북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북한하고 협상할 때 우리하고 협의할 때 당신 나라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를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그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이번에 대표도 바뀌고 했으니까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협치의 물꼬를 트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박지원 민평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 정치 지형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해졌는데, 대북 이슈만 잘 챙기면은 민주당은 지지율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황은택 부대변님, 이 박지원 의원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님이 우리 당, 가끔은 우리 당 의원 같기도 해요. 보면, 말씀하시는 게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시는데. 네. 사실은 뭐 대북 이슈라는 게 한 정부의 뭐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핵화 과정도 저는 아마 계속 몇 년 동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지지율을 보고 저희들이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든지 비핵화를 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쭉 가는 문제지 지금 일시적으로 뭐 총선을 앞두고서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서 할 문제는 아니라서요.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 역할은 굉장히 커진 건 맞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단순히 뭐 한 번 안 됐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할 일은 아니고 쭉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민생 문제 저희들도 우리 당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가고 네. 민생 문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이도훈 의원님.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북 이슈에서의 한방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아마 하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서울 답방이 뭐 굉장히 빅 이벤트로 여권 내에선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로 그 낭설이겠지만은 그 4월 3일 재보선 전에 와가지고 뭐 이걸 더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이 회담 결렬 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 시나리오들이 돌았는데 자, 이 한방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지원 의원은 특히 정치 평론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평론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남북 관계에서는 굉장히 북한의 편향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김정은 방남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서울 오기 힘들 것이다. 김정은 본인 자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네. 어떻게 지금 뭐 서울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서울에 온다면 적어도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이나 이런 선물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런 네. 선물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제 미국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나온 반응을 보면은 뭐 안타까운 마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네. 바로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금강산을 얘기하고 개성공단을 네. 얘기하고 뭐 남북 경협을 얘기하고 지금 문정부가 하는 걸 보면 너무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이 너무 많거든요. 조금 네. 현실을 발을 땅에 딛고 그렇게 좀 더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만약에 네.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문정부가 정말 남북 경협이나 이런 걸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가 국제사회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문정부도 이제 기대가 컸으니까 이제 실망도 크고 아직 이제 정책이 완전히 조정이 안 됐으니까 네. 메시지가 조금 흐트러진 측면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메시지 정리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짧게. 네. 대변님. 당연히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뭐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 하면 일방적으로 않고 당연히 국제사회 유엔이라든지 틀에서. 그렇죠. 네. 당연히 유엔과 협의를 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지금 북미가 어쨌든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주고받는 게.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당연히 뭐 유엔과 미국과 협의해서 하는 내용. 네. 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경쟁으로 후끈 달아오른 정치권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